안녕하세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임준호입니다. 오늘 엑소브레인 기술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엑소브레인 딥러닝 사전학습 언어 모델 기술이라는 제목이고요. 보통 레갈테크라고 하게 되면 보통 사람의 텍스트를 분석을 하기 때문에 언어와 관련된 인공지능 기술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지금 이 사전학습 언어 모델이라는 기술이 언어를 처리하는 인공지능 기술들 중에서 가장 고도화된 최첨단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발표할 디라이트랑 코메이크에서 개발한 법률 정관 검토 서비스에도 이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서 제가 오늘 이 기술에 대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보통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이라서 기술과 관련된 내용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오늘은 좀 레갈테크와 관련된 청중분들이 좀 법률과 관련된 분야에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좀 이와 같은 기술적인 얘기보다는 다른 형태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한 주제는 컴퓨터는 과연 어떻게 사람의 언어를 이해할까? 라는 거를 관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언어 분야의 인공지능이 어떻게 기술이 발전했는지 하는 내용에 대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산을 표현하는 그림이죠. 그리고 그 아래 글자 산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 그림을 보면 산을 떠올리고 산이라는 글자를 보면 위에 있는 그림, 산 그림을 같이 떠올려서 두 가지 개념이 같이 사람한테는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근데 과연 사람이 이 산이라는 글자를 보고 어떻게 이와 같은 산의 그림 모양을 떠올릴까를 생각을 해보면 보통 크게 두 가지 정도의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산이라고 하는 기호 그 자체에 어떤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두 번째 관점은 산이라고 하는 심볼 자체라기보다는 산과 같이 사용되는 주변에 있는 다른 단어들이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의 기호의 의미를 결정한다 라고 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 각각의 관점에 대해서 지금 언어 처리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이라고 하는 단어에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라고 하는 방법이면은 원래 그 산이라는 글자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식으로 각각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어떠한 하나의 체계화된 구조로 그래프 형태, 보통 온톨로지라고도 부르는 형태로 미리 그 의미 체계를 구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거북선이 있게 되면 이 거북선은 철갑선의 한 종류고 병선이고 마지막엔 배가 된다. 그래서 뭐 이순신 장군이 싸웠던 배는 하면 거북선 까지 답을 찾을 수 있게 미리 의미 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이고요. 저희 엑소브레인 과제에서도 이와 같은 한국어 어휘 의미 체계를 구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표준 국어 대사전이 있고 외부에 공개되어 있는 다른 온톨로지들을 다 연동을 해서 총 160만 개 정도의 어휘에 약 73만 개 정도의 관계에 해당하는 어휘 의미망, 어휘 의미 체계를 구축을 했었고요. 이와 같은 어휘 의미들을 가지고 저희가 심볼릭하게 언어를 처리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 기술을 개발하는 데 같이 활용을 했습니다. 심볼릭하게 언어를 분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딥러닝을 적용하기 이전에 보통 많이 접근하는 방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기술이 한 가지가 아니고 언어 처리하는 단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술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우선 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리하는 단위입니다. 그래뉴얼리티라고 해서 어휘에 대해서 처리하는지, 문장에 대해서 처리하는지, 아니면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를 처리하는지 하는 수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처리하는 깊이입니다. 심볼 프로세싱 레벨인지, 신택틱한 레벨인지, 세만틱한 레벨인지 하는 형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에 대해서 신택틱하게 분석하는 건 형태소 분석 기술이라고 되어 있고요. 어휘에 대한 의미를 분석하는 것은 개체명 인식과 어휘 의미 분석이 있고요. 문장에 대한 문장에 대한 문법을 분석하는 기술은 의존 구문 분석, 문장에 대한 의미를 분석하는 기술은 의미역 인식, 그리고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기술로 상호 참조의 결과 생략어 복원과 같은 기술이 있습니다. 이 중에 형태소 분석 기술 같은 경우는 딥러닝이 적용이 되고 나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고요. 이건 뒤에서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저희가 개발한 언어 분석 기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픈 API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기술을 공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aiOpen.etri.rli.kr에 가시면 저희가 공개한 언어 분석 기술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하루 평균 약 28,000건 정도가 사용되는 이제 외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API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의 많은 기업들의 기술 이전이 됐던 밖에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았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언어 분석 기술을 개발하면서 표준화도 많이 추진하였습니다. TTA나 ISO, ITU의 국내 표준, 국제 표준을 여러 건 추진을 하였고요. 저희가 이와 같은 언어 분석을 하는 어떤 체계를 수립을 해서 작년도에 국립국어원이라고 하는 국가의 단체에서 국어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200억 원 정도로 규모를 구축을 할 때 저희가 개발한 이 태깅 가이드를 기준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단어가 심볼 자체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단어들이 이 해당 단어의 의미를 결정한다 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방법은 주로 딥러닝에서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학습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딥러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딥러닝을 언어 처리에 적용할 때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실수 벡터들 사이에 더하기 또는 곱하기 하는 형태로 다 모든 모델들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언어 같은 경우는 심벌이라고 되어 있어서 더하기와 곱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심벌인 단어들을 어떤 실수 벡터로 표현을 해야지만 딥러닝에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자연어 처리에서 어떠한 단어와 같은 심볼을 실수 벡터로 바꿔서 표현하는 이 작업을 워드 임베딩이라고 하는데요. 이 절차는 굉장히 필수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와 같은 워드 임베딩을 했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앞에 조원희 변호사님께서 해외 사례들을 소개할 때도 워드2백이라는 단어가 한번 나왔었는데요. 그 워드2백이 가장 처음에 제안되었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각 단어에 있는 심볼들을 어떠한 실수값으로 바꿀지 하는 것을 나타내는 방법이고요. 여기에서 적용한 방법은 특정 단어가 있을 때 주변에 있는 다른 단어들을 맞출 수 있도록 각 단어에 있는 실수값들을 할당을 하자라고 하는 게 이 논문에서 제안한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가 주변에 노래를 부른다, 뭐 아니면 작곡한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그 대상 단어는 가수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가수들은 다 서로 실수값들이 많이 유사해지게 됩니다. 그와 같은 식으로 각 심볼에 있는 그 단어를 실수값으로 바꾸게 되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특징이 한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linguistic regularity라고 해서 king이라고 하는 단어의 실수값에서 man이라고 하는 단어의 실수값을 빼고 woman이라고 하는 단어의 실수값을 더하면 queen이라고 하는 단어의 실수값과 유사해지더라 라는 게 소개가 되면서 한번 센세이션한 반응이 나타났었습니다. 저희가 한국어에 대해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워드2백을 한번 적용을 해봤었습니다. 위키백과라고 하는 위키피디아를 다 다운로드 받아서 앞에서 심볼릭 프로세싱에서 말씀드렸던 형태소 분석을 다 적용을 하고 여기에 워드2백에 좀 더 개선된 알고리즘, 패스트 텍스트라는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나타난 실수 벡터들을 다 클러스터링을 해보게 되면 제일 첫 번째 보시는 것들은 다 가수 이름입니다. 이상은, 홍경민, 박완규, 뭐 이런 것들, 김유나, 탁재훈, 송대관 가수 이름들이 다 동일한 클러스터로 묶이게 됩니다. 두 번째 보이는 것들은 배우 이름입니다. 이정재, 이정길, 김갑수, 백일석 배우 이름들이 또 다른 하나의 클러스터로 유사한 실수값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세 번째 보이는 것은 우리나라의 남쪽에 위치해 있는 도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주, 전북, 전남, 광주 이와 같은 것들이 또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이게 돼서 이 단어의 의미가 생각보다 잘 학습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이슈는 이런 경우입니다. 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게 되면 눈이라고 하는 단어는 실제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보는 눈도 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눈도 있고 여러 가지지만 뜻이 하나로 해서 얼굴, 밝다, 검다와 같이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이게 되는데 실제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의미가 약 7가지가 됩니다. 이와 같은 단어의 의미들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게 이쪽 워드2백의 어떤 한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언어 처리 분야에서 가장
핫한 브레이크스루를 이룬 방법이 버트라고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버트가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눈이라고 하는 단어,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사람이 보는 눈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contextual representation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앞에 word to back 방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open a bank account랑 on the river bank가 있으면 하나는 은행이고 하나는 뚝이지만 둘 다 동일한 실수 벡터 값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but에서는 처음에 어떠한 값을 입력을 하고 나서 주변에 있는 단어들과 서로 곱하기 더하기 연산을 하고 마지막에 나온 벡터 값을 이 뱅크의 문맥을 반영한 벡터다 라고 고려하자 라고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즉 단어의 의미를 주변 단어가 결정한다 라고 하는 접근법으로 이와 같은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되면 오픈어 뱅크 어카운트의 뱅크는 오픈과 어카운트의 정보를 같이 흡수해서 어떠한 실수값을 가지게 되고 언더 리버 뱅크는 리버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 또 다른 값을 가지게 되고 하는 식으로 각 단어마다 서로 다른 벡터를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변의 문맥을 반영한 단어의 벡터를 학습하는 게 버트인데요. 버트가 나오게 되면 버트가 적용되기 이전과는 완전히 패러다임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저희 예를 들어서 정관 분석 서비스라고 하면 정관 분석에 있는 학습 데이터가 있다면 기존에는 정관 분석을 위한 딥러닝 모델을 별도로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이 딥러닝 모델을 학습하는 게 일반적인 기계학습 혹은 딥러닝의 개발 절차였다면 이제는 대용량의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딥러닝 언어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학습된 딥러닝 언어 모델에 앞에서 썼던 태스크의 학습 데이터를 적용을 해서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 추가 학습을 하게 되면 이 태스크에 이 주어진 태스크를 풀 수 있는 다른 딥러닝 언어 모델이 나오게 되는데 이 딥러닝 언어 모델은 대용량의 로우 데이터 정보에서 사람이 일반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정보를 학습을 하여서 앞에서 봤던 태스크만 학습하는 모델들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모델을 제시할 수가 학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가장 어려운 게 이 대용량의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언어 모델을 만드는 과정. 이게 지금 GPU를 몇십 개 혹은 100개를 써서 뭐 한 달씩 학습해야 되는 좀 약간 고도화된 작업이 앞에 필요하게 됐다라는 게 좀 어려운 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버트가 어떻게 사람의 언어를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었을까? 혹은 기존에는 왜 이런 방법이 없었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가장 키 아이디어는 가장 키 아이디어는 어텐션이라고 부르는 모델입니다. 어텐션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여러 가지 입력들이 있을 때 이 중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집중해서 봐야 되는지를 지칭해서 가리키는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예문은 The animal didn't cross the street because it was too wide 가 있으면 이것이 가리키는 게 동일한 문장에 있는 스트리트다 라고 하는 거를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서 무엇을 내가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지 하는 것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어떤 언어의 일반적인 문법적, 의미적 현상들을 이 딥러닝 모델에 같이 학습을 하게 되고요. 실제 버트는 이렇게 특정 단어를 가리키는 것들을 한 번을 하는 게 아니고 한 레이어에 12번을 하게 됩니다. 12번을 하고 이것들을 또 12레이어를 통해서 12번씩 12번 하기 때문에 총 144번의 어텐션을 통해서 지금 문장의 의미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버트 같은 경우는 어텐션만 적용되어 있는 어텐션 온리 약간 메커니즘 모델이라고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버트에 대해서 이 버트를 한국어에 적용할 때 그냥 적용하면 되느냐 라기보다는 언어상의 차이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한국어에 적용한다면 영어 같은 경우는 굴절음이다. 끝에가 ed나 es로 바뀌면서 뭔가 언어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요. 실제 우리나라의 조사와 같은 것들은 전치사로 별도로 공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내용어와 기능어가 결합하는 교차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go to school 하게 되면 to school이 지금 영어에서는 구분되어 있지만 한국어에서는 학교에 라고 해서 하나의 어절로 구분되어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와 같은 버트에 대해서 어떠한 언어에 대한 의미를 학습을 하려면 형태소 분석을 하고 이와 같이 형태소 분석된 단위에 대해서
각 형태소 사이에 어떤 관계를 학습을 하게 되면 형태소 분석을 하지 않은 이전 모델들보다 더 정확하게 지금 언어 모델을 학습을 할 수가 있다가 저희가 연구했던 결과이고요. 이와 같이 개발한 결과가 지금 다음에 말씀드릴 그 정관 검토 시스템에 같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버트를 학습할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형태소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지금 버트 같은 기술은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 셀프 슈퍼바이즈드 태스크랑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방법들을 같이 고도화를 하였고요. 가장 큰 특징은 법률 분야의 텍스트를 전위 학습을 이용해서 추가 학습을 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반 분야에 대한 언어 모델과 법률 분야에 대한 특화된 언어 모델이 별도로 있고, 이와 같은 법률 분야에 있는 언어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 법률 분야에서 기계 독해 같은 성능이 약 2% 정도 개선이 되게 되는데, 이 성능은 일반 분야에서 훨씬 더 많이 개선된 모델들도 아직 넘지 못한 정도의 성능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 저희가 버트를 외부에 공개를 하고 나서 산업계나 학계에서 주요한 딥러닝 언어 모델로 지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구글 버트 모델 대비 약 4.5% 정도 우수한 점,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2019년도에는 기계독해 챌린지에서 1위를 했던 점, 그리고 저희가 5월 달에 이 기술 이전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근데 한 달 사이에 약 4건 정도의 기술 이전이 체결된, 지금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많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기술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심볼릭하게 언어를 이해하는 거, 딥러닝으로 언어를 이해하는 거. 이 두 가지 기술을 가지고 저희 과제에서 개발했던 시스템은 질의응답 시스템입니다. 어떤 자연어 질문을 입력을 받았을 때 여러 컬렉션, 국내에 있는 모든 법령들로부터 그 답을 찾아주는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을 하였고요. 이 개발한 시스템은 지금 국회 도서관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올해 도입이 돼서 이제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서비스가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딥러닝 기술이 많이 발전했긴 했지만 아직 한계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딥러닝 모델을 개발하는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특정 태스크의 학습 데이터가 있고, 딥러닝 언어 모델이든 아니면 별도로 설계한 딥러닝 모델이든 이 모델을 학습을 해서 태스크를 학습한 모델을 만들게 되고요. 여기에 태스크의 입력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그 인식 결과를 내주는 절차로 일반적으로 학습을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각각의 단계를 보면은 아직도 태스크의 학습 데이터가 대용량으로 많이 필요하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과 같은 경우는 요즘에 메타러닝이나 퓨전러닝과 같은 주제를 통해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딥러닝 언어 모델을 사용할 때 아직도 이 자가학습 태스크가 더 좀 범용적인 언어 표현을 위한 자가학습 태스크가 더 추가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태스크의 학습 모델이 나왔을 때 이게 적대적 예제에 취약한지, 어떤 바이어스가 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한 검증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되고 있고요. 특히 어떤 인식 결과가 있을 때 왜 이와 같은 인식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성, 익스플레이너블 하는 게 좀 부족하다라는 점이 한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익스플레이너블 AI와 관련된 최근 연구 하나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연구는 스탠포드랑 MIT에서 올해 6월에 발표했던 연구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어떤 이미지가 입력이 됐을 때 이 이미지가 리버다라고 인식을 하였는데, 과연 왜 리버라고 인식을 하였는지를 입력에 대해서 뉴럴 네트워크의 특정 뉴런들이 어떤 조건에서 액티베이트 되는지를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워터나 어떤 리버가 있고 블루가 아닐 때 유닛 483번이 액티베이트 하더라 라고 하는 조건을 탐색을 하였고요. 학습한 모델이 그렇다. 그러면 이와 같은 물 사진을 파란색으로 바꿔서 다시 입력을 하였더니 이번에는 리버로 제대로 인식이 안 되더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문제점을 하나 탐지를 하였고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예제는 자연어 처리와 관련된 예제입니다. 두 가지 문장을 입력으로 주고요. 이 두 문장이 의미적으로 같은지 다른지를 분류를 하는 기술입니다. 그 중에 특정 뉴런을 봤더니 두 문장 중에 두 번째 하이퍼세시스에 인사이드가 포함되어 있더니 이 뉴런이 액티베이트를 하더라. 그래서
지금 입력된 문장을 스테이션에서 풀로 다른 식으로 바꿨더니 동일하게 인사이드가 포함되어 있어서 원래 정답이 달라져야 되지만 달라지지 않고 맞추던 걸 틀리게 되더라 라고 하는 형태로 딥러닝의 기술의 그 로버스트니스를 평가했던 연구가 있습니다. 즉 제일 처음에 저희가 심볼에 대한 접근 방법과 두 번째 딥러닝에 대한 접근 방법이 있는데, 딥러닝의 한계를 점점 개선하면 할수록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심볼과 다시 점점 융합하는 형태의 기술이 많이 고도화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버트라고 하는 언어 모델은 저희 한국어 처리에 있어서 가장 고도화된 기술이고요. 지금 이 기술을 이용해서 다음 코메이크에서 개발한 법률 전관 검토 시스템에 대한 발표를 계속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연락처는 이쪽에 보여주는 바와 같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